정작 국민과 국회 그리고 야당이 듣고 싶어 했던 내용은 없이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만 원론적으로 나열한 연설이었습니다. 우선 분권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 분권과 혁신을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공권형 개헌의 핵심인데 이런 본질은 사라지고 대통령께서는 기본권과 지방 분권만 강조하는 개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연설 내내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며 선심성 정책만 남발했으나 정작 야당이 스스로 요구했던 구체적인 자원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속 성장을 위해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규제개혁 등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할 때에는 신성장 동력 단순로서 혁신성장을 일으킬 때입니다. 전문가들마저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을 내서 소득주도 성장률을 끝까지 보냈습니다.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데 여전히 집착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촛불 민심을 독점하는 듯한 인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촛불 현장에는 저희 국민의당도 야당도 있었고 또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저희 야당 국민의당도 함께 했었습니다. 마치 대통령 자신만이 옳고 선이기 때문에 야당도 국회도 무조건 협조만 하라는 식의 독선을 벌이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 공정,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적과 실질적인 협치를 촉구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에 격가지로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또다시 개헌 연구로를 들먹였습니다. 말장난, 거짓말 퍼레이드 당장 멈춰야 합니다. 개헌은 국민의 78%, 국회의원의 88%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 정신과 다름없는 개헌 논의에 홍준표 대표 혼자만 반대하는 선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직접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당리 공약에 따라 자신의 말까지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이야말로 국대 정치인 것입니다. 오로지 지방선거 일거리만 따지며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반개혁적 수구적 형태 이제 그만 벗어나길 요구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와 국정농단에 대해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개헌은 시대정신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을 대표로서 적극 협조할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우 정책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은 작은 정부가 선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왔다 라고 하면서 큰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과 산타클로스 예산은 큰 정부가 아니라 비대한 정부로 가는 길입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비대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적극 저지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작은 정부도 큰 정부도 아닌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일이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공무원이 일하는 균형 잡힌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펴는 선심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자극적인 복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복지를 원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누진 적용을 피하기 위해 땅은 증여, 건물은 매매라고 하는 새로운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많다 보니 꼼수도 참 다양합니다. 청와대는 이를 상식이라고 옹호하지만 증여받은 재산도 없고 또 세금 빠져나갈 방법도 모르는 정직한 국민에게는 그런 상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홍 후보자의 행위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끝내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하는 국정감사 출석을 무슨 특권이 있어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정수석이 나가게 되면 특정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외압이 작용할 수 있어서 관행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체 간섭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간섭할 일이 없는 사람에게 뭐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록에 홍종학이라는 이름이 더해지기 직전입니다. 엄격한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리 인사참사가 빈발하는지 그 원인을 따져 묻고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로 의무입니다. 그간 인사참사 문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을 여러 차례 부르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청와대 기강감사 때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도록 하겠다 여야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태도가 대변해 헌신짝거리듯 합의를 내팽개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해 타올랐던 촛불이 명령했던 것은 다시는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를 정의롭게 운영하고 국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비밀주의와 밀행은 국정농단과 전행의 거룩 역할을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은 사라지고 정권 보호라는 소리에 집착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전 정권 국정농단의 한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국회에 나와 전행에 대해 지적받고 견제를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 조금이라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부당한 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면 비통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제대로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려 한다면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 폐기 처분하시길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북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한반도 안보 5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5원칙을 제시하기 전 정부는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7일간 북한에 납포된 사실을 몰랐다고 실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대통령 특보가 국방수장인 송영무 장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 안보 라인 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은 안보 불안에 가슴을 졸여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언적 의미의 5원칙을 내세우며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집니까?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강대국들이 운전석을 내어줄까요? 대통령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하면 우리의 의지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 굳건하니 안심하라면 국민들 현재 불안이 사라지겠습니까? 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쟁을 없앨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안보는 말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막연한 안보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상호 방위조약의 전략자산의 분명한 운영 개념과 미군의 자동 개입을 명시하고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폐기하는 등 구체적인 개정 보완 전략의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한미 간의 진정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만 가능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권 환수 협력을 약속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전자권 환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자주국방에 더욱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군사주권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 국가의 국격에 맞는 군사주권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충분한 조건이 우선이지 시간에 쫓겨서 전자권을 환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안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의 문제임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차 핵실험으로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한국군의 모든 군사력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가의 생존 전략과 안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 대전략, 국방 전략, 합참의 군사 전략, 예하부대 작전 계획이 전부 전면 수정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상호 깊은 신뢰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공포를 심어주는 무기와 전략으로 무너진 군사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곧 작전권 환수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9%의 국방비 증액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병사봉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시절 8 내지 11%를 유지하던 국방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핵상황에서의 국방 예산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는 생활이고 안보는 생존입니다. 생존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국가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국회가 예산국회 모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국가 SOC 예산 배분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가치가 중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5일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도로가 국가 재원을 투입한 도로가 국도, 국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는 교통 수요, 도로망 연계성,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4차 계획으로서 2020년까지의 계획인데요. 그러한 국도, 국지도 4차 5개년 계획상에도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고 하는 점이 가슴 아픕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상에 반영된 사업이 119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경북도가 23개로서 1위를 차지하고 2위가 경기, 3위가 경남입니다.
영남권이 119개 사업 중에서 33%가 넘는 39개의 사업들이 배정되어 있고, 반면에 호남권에는 21개 사업 17%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역시 같은 비율로, 비슷한 비율로 반영되어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 9조 2천억 중에서 2조 6천억, 즉 31%가 영남권에 배정되어 있고 1조 9천억, 21%가 호남권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보겠습니다. 그 119개 사업 중에 내년도에는 4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 영남권이 34%에 해당되는 14개 사업이요, 호남권에는 22%에 해당되는 9개 사업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토 면적과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개수당 도로 연장을 지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 개수당 도로 연장은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0위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인구가 많거나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도시, 수도권에는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은 투자가 적어서 지역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는 겁니다. 이 신규 사업 편성 기준이 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세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요소인데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지역 균형 발전 요소의 비중이 가장 작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평가 기준상에 지역 균형 발전 요소의 비중을 가장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그 비중이 25%에서 30%까지인데요. 이걸 적어도 35%에서 40%까지 10%포인트 이상 상향 조정할 것을 제가 국토위에서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똑같이 주장한 이후로 기재위에서부터도 제가 격려 전화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양극화의 해소 차원에서도 SOC 투자 사업의 평가 기준이 되는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에 지역 균형 발전 요소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복지부와 관련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보험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좋아진다는데 얼마나 좋아지는지,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여야 없이 보장성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재원 확충 방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와 제한이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려면 총 30조 6천억 원, 매년 약 6조 5천억 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진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그동안 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지원되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는 14% 정도만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약 7조 349억에 불과해 20%의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재정은 우리 세대의 것만은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사회적 자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는 누적 흑자 20조 원을 사용해서 문제없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후대를 생각한다면
세소법에서 정한 20% 국고 지원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곧 있을 예산 심사에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쌀값을 현실화하라는 요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쌀값은 18년 전의 쌀값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부 장관에게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여기 계신 농림부 직원들 모든 세비를 봉급을 3분의 1을 삭감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쌀값은 20년 전의 쌀값입니다. 그러면 20년 전의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은 그 지표 숫자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5급 공무원 25봉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전의 월급이 12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4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비례한다면 쌀값의 목표 가격은 당연히 40만 원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 문제와 수산 문제는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했던 쌀값이 21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실 가격은 21만 원은 돼야 하고 목표 가격은 4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비축비는 35만 톤을 매입하고 있고요. 경리비는 37만 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만 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0만 톤은 격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쌀값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아울러 우리 쌀값이 어느 정도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 65% 이상이 총 순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그 중에서 고령 임대농 같은 경우 이분들은 1년 총 수입이 3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 약자 우대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의 그룹, 가장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고 있는 그룹은 농업인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였던 농업 문제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주장하는 100만 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아울러서 농업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산소 발생량, 토사 유출 방지, 가뭄 예방, 홍수 예방, 이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농업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충남대학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2조라고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160조라고 합니다. 최소한 329조의 우리 예산 중에서 20조는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20조만 농어민 예산이 배정이 되면은 우리 농어민들이 이러한 참상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현실성 있는 쌀값 보장,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문제보다도 우리 김종희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이 쌀값 문제 저도 부연해서 그 심각성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산지 쌀값 80kg 한 가마에 금년 목표를 15만 원으로 공공이 얘기를 해오고 있고, 뭐 며칠 전 장관도 그걸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만이 금년의 목표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얼마를 얘기했느냐? 21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만 원을 얘기한 것은 뭐 당선 첫 해에는 15만 원을 갖다가 임기 마지막 해에 하겠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랄까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값이 작년에가 이제 최악이었습니다. 작년에 뭐 12만 원 마지막 그래 13만 원 되었는데 금년에 이제 다행히 15만 1,164원입니다. 10월 25일 통계청 발표가.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가격이냐 하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1993년 20년 전이죠. 1993년에 쌀값이 15만 5,089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8천원이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15만 1,164원은 20년 전, 거의 20년 전 1993년의 쌀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작년은 최악이었습니다. 우선 작년을 빼놓고 그러니까 2012년, 13년, 14년, 15년 4개년도의 산지 쌀값의 평균이 16만 원이 다 넘었습니다. 12년, 13년, 14년, 15년이 다 16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는 최고 지금까지 역대 평균 최고가 17만 원 되었습니다. 액수를 기억 못하는데 17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2013년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금년 목표를 하고 있는 1,515만 원의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값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더더구나 이번에 다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안정 또는 회복의 기미가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기인합니다. 첫째는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금년 지금 이제 수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년에 예상 수확량이 395만 5천 톤입니다. 395.5만 톤입니다. 이것은 37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400만 톤 이하로 떨어진 것이 37년 만입니다. 395.5만 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신곡 출하의 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12월에 이르는 사상 유례없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른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 쌀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신곡을 밖에다가 시장에다가. 그것 때문에 신곡 출하가 지연되는 효과가 가격의 다소 회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10월 쌀값이 가장 비쌉니다. 그럼 11월에 조금 떨어지고 12월에 더 떨어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10월 달에 최고조 통계적으로 추세적으로 최고조인 10월 달의 값이 15만 1,164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높은 그런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당국의 관계자들 장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쌀값 보장이라든가 쌀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입에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쓰는 얘기가 쌀값 안정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의 실천 의지가 전혀 없을 뿐더러 또 농정당국이 가져야 할 태도와는 정반대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여러 차례 그렇게 해서 저도 오늘의 국가위원회 선정된 그 배경도 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 비관을 해야 된다. 비관을 해야 조그만 낙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가 격리 물량의 확대 그리고 농협 수매 시점이 좀 앞당기는 것. 12월까지 농협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12월 달에 농협 수매도 14%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4%를 다 옵시해서 11월 중에 마치게 되면은 14%만큼의 인하를 저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별 단위 농협들이 수매를 결정합니다. 공공비축민은 전국적으로 균일가입니다. 그런데 농협 수매는 농협의 형편에 따라서 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른바 선급금을 4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만약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시장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여러 형태로 보전해 줘야 된다. 그 약속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 적극적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농정당국이 굉장히 지금
안이한 생각,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데 대해서 갖는 그 안도감이 너무나 지배적인 것이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어제 최고위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를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최고의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 민당의 정신 승리 수준이 IQ가 아니고 RQ입니다. RQ 정전의 RQ에 비견할 만합니다. 이 합의가 진짜로 외교 승리인지 내용을 뜯어보겠습니다. 이번 한중 합의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산불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 어디에도 중국 측의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 100번 양보해서 유감 표명조차도 없고 사드 추가 배치 포기 등 중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겼으니 중국은 앞으로 작은 외교 분쟁만 생겨도 생태를 부릴 것이 자명합니다. 병자호란 3전도의 치욕 이후 최대의 굴욕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항복 문서에 사인해놓고 온 마당에 어떻게 이따위 협의를 외교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교가 문명이면 안보라도 튼튼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엉망입니다. 우리 여선이 납북돼도 모르고 북한에게 1급 기밀을 해킹당해도 어떤 기밀이 얼마만큼 해킹당했는지도 모른 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이 합참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외교 안보, 나라 울타리가 모두 무너졌는데도 태평성대만 노래를 부르는 정부와 여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장 15회, 혁신 13회, 일자리 13회를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혁신 성장과 관련하여 이번 예산안에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창업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혁신 예산안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소득 주도 성장과 달리 슈페터식 혁신 주도 성장을 줄기차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늦게나마 문재인 정부가 혁신 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라 살림의 주요한 방향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 말씀은 허울만 좋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혁신 성장은 생산성 향상을 그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혁신 성장과 관련된 분야별 예산으로는 R&D 예산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19조 6천원으로 2017년 예산에 대비해서 1천억 원 증가에 그쳤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은 15조 9천억 원으로 2017년에 비해 오히려 1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혁신 성장만 강조되었을 뿐 예산안에 혁신 성장은 없었습니다. 케인즈만 있고 슈페터는 보이지 않는 포퓰리즘 예산안입니다. 무슨 예산으로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이 마루성천에 그쳤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당은 2018년 예산안이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을 희생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교육 비전이 빠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 붕괴와 불공정한 대학 전형 등 사회 양극화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청사전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언론은 문재인 당시 후보의 교육정책 및 공약에 대해 교육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등 비판적 평가가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교육 정책이라고는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에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당국은 이에 당사자들은 물론 국회 등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는 의지와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 관련 모든 과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회의는 아직까지 출범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 또한 언제 어떻게 추진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교육회의 실무를 추진할 추진단장은 교육경력 1년 반에 불과한 사실상의 비전문가를 내정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캠코더 인사입니다. 어쩌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의 교육 비전 제시가 빠진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께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을 현실성, 구체성을 갖춘 교육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채워주십시오. 또한 교육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분으로 선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선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 관련도 비공개로 말씀 좀 해주시면